안녕하세요. 미생물만 30년째 연구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전종식 교수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전 세계로 퍼진 게 벌써 9개월째고요.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두렵고 그래서 좀 더 알고 싶으신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나 어떤 소문이나 간혹은 거의 가짜 뉴스에 가까운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주로 그동안 몸에 있는 유익한 미생물 생태계인 마이크로바이옴을 설명드렸는데 이제는 한번 좀 코로나19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식, 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최근에 동료 과학자들이 발표한 많은 논문들을 좀 모아가지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번에 걸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이 바이러스란 어떤 생명체고 이 세균하고는 또 어떻게 다르고 또 바이러스는 어떻게 진화하고 어떻게 병을 일으키는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이고 어떻게 진화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옮겨왔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종이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그 변종의 정체, 변종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지금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 또 이 변종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지 이런 내용은 제가 2번째 시간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이크로바이옴 클래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구의 생물을 크게 동물, 식물, 미생물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은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미생물로 분류를 하고 있죠. 둘은 모두 크기가 작아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의 크기가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미생물의 일종이에요. 바이러스와 세균의 가장 큰 차이는 세균의 경우 세포로 되어 있고 바이러스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포는 지구의 생명체의 기본 단위죠. 제 몸은 약 3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고요. 제 대장에는 그보다 많은 수인 38조 개의 장내 세균이 있는데요. 이 세균들은 단세포 생물이라 세포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개체입니다. 합쳐보면 제 몸의 세포가 30조, 장내 세균이 38조, 이렇게 68조 개인 셈입니다. 세포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복제가 돼서 자식을 낳는 것이죠. 지구에서 세포로 된 생명체들이 지난 38억 년 동안 이를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는 수없이 많은 생물이 존재합니다. 세포를 하나의 공장으로 비유해 볼게요. 공장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하죠. 이 설계도가 바로 유전물질입니다. 세포의 유전물질은 전부 DNA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에 맞춰 공장인 세포를 복제할 기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이에요. 대장균 같은 세균부터 식물, 동물에 이르기까지 지구의 생명체는 이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세포로 되어 있지 않아요. 설계도는 있는데 기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 셈이죠. 그래서 복제를 하려면 우리가 숙주라고 부르는 반드시 세포로 되어 있는 다른 생명체의 기계를 빌려 써야 됩니다.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주인인 숙주의 의사에 반해서 쓰는 거니까 훔쳐 쓴다고 해야 되겠네요. 게다가 바이러스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숙주가 병에 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이러스는 반드시 기생을 해야 되고 병원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라는 단어 자체가 라틴어로 독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세균의 경우 유전물질은 DNA지만 바이러스의 경우엔 DNA인 경우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RNA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세포로 되어 있지 않고 설계도인 유전물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완전한 생명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바이러스를 생명체와 무생명체 중간 정도의 형태로
보고 있죠. 저도 바이러스는 완전한 생명체라기보다는 단순히 설계도인 유전자가宿主사이를 이동하는 일종의 생명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처럼 바이러스와 세균 모두 전 세계를 팬데믹의 위기로 빠뜨린 전례가 여러 번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14세기 유럽에서 유행했던 많게는 2억 명까지 희생된 것으로 알려진 흑사병입니다. 세균의 일종인 예르시니아 페스티스가 쥐벼룩을 통해서 전파된 경우죠. 1918년에 유행해서 약 5천만 명이나 희생된 스페인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킨 가장 큰 팬데믹입니다. 그런데요, 세균이 주는 비위생적인 어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균도 대부분 병원균인 줄 아세요. 바이러스는 대부분 병원균이지만 세균은 극히 일부만 사람에서 병을 일으킵니다. 자연계의 99.9%의 세균은 사람에게 무해하죠. 그동안 세균 이퀄 병원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던 겁니다. 거의 모든 사람의 몸에서 발견되는 세균 중에 면역에 약한 사람에게만 병을 일으키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감염균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종기나 식중독을 일으키는 포도상구균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 발견되는 세균, 즉 마이크로바이옴은 99% 이상이 병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면역을 적절히 조절하고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순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만 보면 바이러스는 무조건 좀 멀리하고요. 세균은 유익한 것들은 잘 관리하고 병을 일으키는 건 선별적으로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설계도만 있고 복제 기계가 없어서 반드시 복제를 위해서는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아무 세포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정 종의 특정 세포를 인식해서 들어가야 돼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시면 껍데기에 돌기가 많이 있는 거 보이시죠? 왕관처럼 보입니다. 이 코로나란 말 자체가 왕관이란 뜻이에요. 이 돌기가 사람 세포 껍질에 있는 ACE2라고 하는 수용체에 붙게 되면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코로나19의 돌기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과 사람의 수용체가 3차원적으로 딱 자물쇠와 열쇠처럼 맞아 들어가야 돼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사람 사이에서 아주 잘 감염이 되는 거는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사람의 수용체가 이 3차원적으로 아주 잘 들어맞기 때문이죠. 몇 주 전에 발표된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요,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북극곰은 잘 감염시키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기, 스파이크 단백질하고 북극곰의 수용체는 3차원적으로 구조가 잘 맞아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보통 하나의 바이러스는 하나의 종만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종은 변한다고 유명한 찰스 다윈이 이야기한 바 있죠. 바이러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설계도에 있는 돌기 유전자에도 변이가 생겨서 모양이 조금씩 변하면서 진화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다른 종의 수용체에 딱 맞는 것으로 진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서로 다른 종 간에도 바이러스가 전염이 될 수 있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작년 말에 박쥐 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미지의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이런 식으로 옮겨온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러스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모든 생명체를 공격해요. 바이러스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생명체는 지구상에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세포로 된 세균의 일종인 대장균도 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연구가 아주 많이 된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예요. 모양이 달 착륙선하고 많이 닮았죠. 도대체 뭘 뜯어먹을 게 있다고 이 작은 세균까지 공격하는지 말이죠. 아마도 제 대장 안에서는 수억 마리의 세균이 이 시간에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사람과 세균은 진화적으로 너무 멀어서 제 장에서 세균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들이 저를 공격할 가능성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제가 다음 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에 감염되는지를 또 그렇게 진화했는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전에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진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설계도인 게놈이에요. 유전차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 게놈 프로젝트란 말을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게놈이란 단어가 익숙하시니까 제가 게놈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DNA나 RNA라는 물질로 된 이 설계도인 게놈은 ACGT 이 4개의 알파벳으로 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3가지 생명체의 설계도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거예요. 제 게놈은 30억 개의 ACGT로 되어 있고요. 이 책에는 제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제 키가 왜 정우성 씨보다 많이 작은지 등등 많은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 대장에서 자라고 있는 제 친구인 프레보텔라라고 하는 장내 세균이에요. 이 세균은 제 장에 꼭 필요한 부티르산이라는 물질을 발효를 통해서 맨날 만들어주고 있는 유익균이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세균 먹이려고 단호박을 껍질째 먹었습니다. 이 세균의 설계도는 약 300만 개의 ACGT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설계도를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의 게놈은 훨씬 작습니다. 불과 3만 개의 ACGT로 되어 있어요. 저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사람보다 1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유전 정보를 가진 이 작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류를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게 만드는지를 보면은 이 게놈의 크기가 꼭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3가지 완전히 다른 생명체의 설계도인 게놈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다 비슷해 보이죠? 알파벳은 단순히 4개뿐인데 그 조합은 천문학적으로 다양하게 됩니다. 크기는 제각기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사람까지 같은 종류의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주 특징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외계인을 본다고 하면 이 외계인은 아마 이 ACGT가 아닌 다른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겠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진단은 이 바이러스의 게놈 설계도에서 사람과 독감 바이러스 같은 다른 미생물과 겹치는 부분이 없는 특이적인 부분을 검출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이제 바이러스의 진단과 치료제, 백신 연구에서는 이 게놈 연구는 정말 필수적인 분야가 되었습니다. 자, 좀 더 지금부터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바이러스, 세균, 사람 이 모두는 이 설계도를 자식에게 물려주게 되죠. 이때 설계도를 100% 정확하게 복사해주지 못할 수 있어요. 이때 변이가 생기게 됩니다. 변이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생길 수 있어요. 하나는 알파벳이 다른 걸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2개의 개체가 가진 설계도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정보를 가진 자식이 만들어지는 이거를 재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변이가 만들어질 때는 어떤 목적성이 없다는 거예요. 기린이 목이 길어지는 방향으로 변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무작위, 즉 랜덤하게 생긴 변이에 의해서 목이 길어진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죠. 다양한 변이가 생긴 자식이 많이 나타나면 그 중에서 자연, 즉 환경에 적합한 자식만이 살아남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적자 생존, 찰스 다윈이 이야기한 자연 선택이에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생명체는 진화합니다. 동물에만 살던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이러스 표면의 돌기의 모양이 바뀌면서 사람을 감염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 사이에서 전파되면서 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이동하기 위해 진화한 적은 없어요. 무작위로 일어난 변이 중에 그런 변이가 있는데 우연히 그게 사람으로 옮겨온 거죠. 진화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자연 환경이 적합한 변이를 가진 적자를 선택할 뿐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좀 믿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았어요. 바로 실시간으로 이 미생물의 진화를 관찰할 수 있는 실험 결과인데요. 하버드 대학교하고 이스라엘의 테크니온 공대의 키시오니 교수가 만든 자료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미생물인 대장균을 키울 아주 큰 대형 배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때 양쪽 끝에서 세균을 키우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항생제가 없다가 안쪽으로 이동할수록 배지 안에 항생제의 농도가 10배씩 높아져서 마지막에 1000배로 농도가 높아집니다. 항생제는 아시다시피 세균을 죽이는 약이죠. 자, 이제 세균을 키워보겠습니다. 양쪽 끝에는 항생제가 없어서 세균이 잘 자라죠. 항생제가 있는 그 부위에 이르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멈춥니다. 이때 수많은 세균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무작위로 돌연변이가 생겨서 설계도에 변이가 생기는데요. 이 변이 중에 항생제 내성을 나타내는 변종이 우연히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진짜 생겼네요. 자, 그럼 이 변종은 다른 세균이 못 자라는 아무런 경쟁이 없는 이 광활한 새 배지에서 마음껏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자연 선택의 자연은 항생제가 되고 항생제 내성이 생긴 변종은 바로 적자로 선택이 된 거죠. 그런데 이 항생제 내성 세균도 10배의 항생제가 있는 부위에서는 또 돌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잠깐 멈추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에는 또 다시 변종이 생기면서 항생제가 10배인 지역까지도 진출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100배, 1000배의 항생제에도 자랄 수 있는 변종이 차례차례 생기는 것을 이렇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경우 아무리 짧아도 수천 년은 걸릴 수 있는 이 과정을 미생물은 이렇게 쉽게 관찰이 가능합니다. 같은 미생물인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진화했고 지금도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나 대장균 모두 진화의 방향성은 없어요. 자연 환경이 선택하는 방향으로 진화가 일어난 것처럼 그 결과가 보일 뿐입니다. 그 과정에는 모두 무작위적인 변이가 있을 뿐이죠. 이 재미있는 실험은 제가 아래에 링크를 남길 테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마이크로바이옴 클래스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이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 꼭 보시기 위해서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